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들으시고 재미와 감동이 있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편하게 남겨주시고 듣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댓글은 저희 채널이 더 지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발 내 딸만이라도 살려주시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하겠소. 내 목숨이라도 가져가시오. 그러니 제발 우리 샛별이 좀 살려달란 말이오. 어둡고 차가운 진료실, 소독약 냄새가 곰팡내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제 등 뒤로는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전부였죠. 저는 그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고 이제는 제 세상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 그의 잘 닦인 구두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검은 가죽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미동도 없이 저를 내려다 볼 뿐이었습니다. 그림자에 가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만은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할 만큼 시리고 아렸습니다. 최 선생,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제 머리 위에서 울렸습니다. 여기는 선생의 아픔을 들어주는 반상회가 아니오. 인민병원이고 모든 것은 당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지. 선생의 딸이 아픈 건 안타깝지만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소. 원칙이라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원칙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당신도 의사이지 않소. 의사이기 전에 나는 이 병원의 과장이고 당원이오. 그리고 선생은 반역자의 딸이지. 반역자의 딸. 그 6글자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남자는 제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일말의 동정도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그를 저주하고 이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제 이름은 최인희. 한때 평양에서 가장 촉망받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평양의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인민병원개원 이래 최연소 여자 외과 전문의가 되었다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겠지요. 제 아버지께서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붉은 공주라 불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쌓아 올린 견고한 탑 안에서 저는 세상의 어둠을 모른 채 그저 환자를 살리는 일에만 몰두하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곳에서의 탑은 하룻밤 사이에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법입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로 몰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제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붉은 공주는 하루아침에 반역자의 딸이 되었고 제 손에 들려있던 수술용 메스는 소독용 손 뭉치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평양인민병원, 그 중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제3진료실입니다. 이름만 진료실일 뿐 사실상 낡은 의료기기나 붕대 따위를 쌓아두는 창고나 다름없죠. 창문은 금이 갓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낡은 백열등은 금방이라도 수명을 다할 것처럼 깜빡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눅눅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약품 냄새가 뒤섞여 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수술은커녕 간단한 진료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붕대를 감고 약품을 나르는 허드레실로 하루를 보냅니다. 최 선생,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거즈 개수나 좀 맞추시라요. 간호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한때 제 앞에서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저를 향한 경멸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소쿠리에 담긴 거즈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얗고 깨끗한 거즈를 만지고 있자니 피로 흥건했던 수술실의 기억이 아득하게 떠올랐습니다. 환자의 생과 사를 가르던 그 팽팽한 긴장감,
찢어진 혈관을 꿰매고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을 때의 그 환희. 이제는 모두 가질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 저기 좀 보시라요. 박 과장 동지 아니십니까? 간호장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고의 작은 창문 너머로 병원 복도를 걷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군복 같은 의사 가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걸이. 복도를 지나던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비켜서며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동혁. 제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양인민병원 외과 과장. 그리고 한때 제 심장이었던 남자. 우리는 의대 동기였습니다. 비루한 탄광촌 출신이었던 그는 오직 실력 하나로 모두를 압도하는 천재였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저는 그런 그의 빛나는 재능과 고든 눈빛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병원 옥상에 나란히 앉아 평양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아픈 인민들을 모두 구원하는 최고의 의사가 되자고 맹세하곤 했었죠. 그의 손은 늘 따뜻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세상의 모든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라지신 그날, 그는 제게서 가장 먼저 돌아섰습니다. 그는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니야, 미안하다.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눈동자에는 권력을 향한 야망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만이 가득했죠. 그는 제 아버지가 사라진 공백을 정확히 파고들어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바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병원의 외과 과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는 탑 위로, 저는 탑 아래 가장 깊은 진창으로 떨어졌습니다. 쯧쯧, 반역자의 딸, 신세가 된 옛 연인을 저렇게 외면하는 걸 보면 참 독한 사람이야. 그러니 저 자리까지 올라갔겠지. 간호장이 혀를 차며 말하는 소리가 제 귀를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다시 거즈를 세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를 마주할 때마다 제 심장은 두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를 향한 원망과 증오가 불타오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참아버리지 못한 옛사랑의 잔재가 재처럼 남아 저를 괴롭힙니다. 엄마. 창고 문이 빼꼼 열리며 작은 아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제 딸 샛별이었습니다. 올해 7살인 제 딸은 제 삶의 유일한 빛이자 가장 아픈 상처입니다. 아이는 제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유난히 하얀 얼굴과 가녀린 몸. 샛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샛별아, 여긴 어떻게 왔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지. 엄마 보고 싶어서. 할머니가 엄마 힘들게 일하니까 샛별이가 가서 힘내라고 뽀뽀해주고 오랬어. 아이는 제 볼에 자그마한 입술을 쪽 맞추었습니다. 아이의 숨결이 가쁘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뛰어도 아이는 숨이 차서 얼굴이 파랗게 질리곤 했습니다. 제 딸은 박동혁, 그의 딸입니다. 그는 모릅니다. 제가 그와 헤어진 직후 임신 사실을 알았고 아이와 그를 모두 지키기 위해 다른 남자와 서둘러 결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걸 알고도 기꺼이 샛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었던 남편은 샛별이가 3살 되던 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딸 착하다. 엄마 이제 곧 끝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저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심장이 제 가슴에서 위태롭게 뛰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제발 멈추지 마라. 제발. 이 아이는 제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숨을 쉬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저 멀리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박동혁의 뒷모습과 제 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샛별이의 온기가 뒤섞여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비극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비극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간호장의 지시로 약품 창고의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선반 위 약병들을 하나하나 닦아내며 숫자를 세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원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의사 좀 불러주시라요.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약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제 어머니가 샛별이를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샛별아, 샛별아, 정신 좀 차려보라. 여보, 의사 양반들, 우리 손녀 좀 살려주시라요. 샛별이는 어머니의 품에 축 늘어진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고 옅은 숨만이 간신히 코끝에 맺혀 있었습니다.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비키시오. 모두 비키시오. 저는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청진기를 찾을 새도 없이 아이의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 쇼크. 머릿속에서 진단이 내려지는 것과 동시에 손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딱딱한 복도 바닥에 눕히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샛별아, 정신 차려. 엄마야. 제발.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와 아이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주변이 웅성거리는 소리,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오직 제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가녀린 흉골과 제발 다시 뛰어달라는 절박한 기도만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이가 미약한 기침과 함께 숨을 토해냈습니다. 엄마. 샛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저는 그제야 주저앉아 아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의사들이 달려와 아이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샛별이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목에 꽂힌 링거 바늘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리시라요. 젊은 의사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선생, 나도 의사요. 환자 상태를, 내 딸 상태를 내가 봐야겠소. 규정상 안 됩니다. 그리고 최 선생은 지금 진료 권한이 없지 않소.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반역자의 딸, 진료 권한조차 박탈당한 의사였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은 뼈를 깎는 고통이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잠시 후 응급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최 선생,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소. 아이의 심장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소. 약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수술을 해야 하지 않소. 내래 하겠소. 내 딸 수술은 내래. 진정하시라요. 지금 선생이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오. 심장 판막과 혈관을 동시에 교체해야 하는 대수술입니다. 이 수술을 위해서는 서독에서 들여온 심장 혈류 개선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장 혈류 개선기. 저는 그 기계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에 단 한 대뿐인 최신 의료 장비. 복잡한 심장 수술의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기계였죠. 하지만 그 기계는 일반 환자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았습니다. 오직 당의 고위 간부나 그 가족들을 위해서만 사용이 허가되는 특권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의 사용 허가권을 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 기계 박동혁 과장이 관리하고 있지 않소? 주치의는 제 눈을 피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과장 동지의 허락이 없으면 그 누구도 그 기계에 손댈 수 없소. 하지만 아시다시피 선생의 딸에게 그 기계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줄 리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박동혁. 또다시 그 남자였습니다. 제 운명의 모든 길목을 가로막고 서 있는 남자. 제 딸의 생명이 이제 그의 손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응급실 유리창 너머로 샛별이를 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 아래에서 위태롭게 숨쉬는 작은 생명. 제 전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존심도 과거의 상처도 그를 향한 증오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의사 최인희가 아니라 딸을 살려야 하는 어미 최인희가 되어야 했습니다. 지옥의 악마에게라도 무릎을 꿇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참이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히고 그의 사무실이 있는 병원 최상층으로 향했습니다. 박동혁의 사무실은 병원 본관 가장 위층, 남쪽에서도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있었습니다. 과거 제 아버지의 후원자들이 병원에 기증했던 가장 전망 좋은 방이었죠. 그곳으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고 고요했습니다. 제 구두굽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 양옆으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지지도 사진들이 금태 액자 안에 걸려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인자한 미소와 박동혁의 냉혹한 얼굴이 겹쳐 보이며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은 육중한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문 안에서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사랑했고 평생을 증오하게 될 목소리였습니다. 나 최인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이윽고 안에서 들어오시오 하는 짧은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넓고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흠집 하나 없이 반짝였고 거대한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칼같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해외 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반역자의 딸이 된 이후로는 꿈도 꿀 수 없는 물건들이었죠. 박동혁은 창가에 서서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와 함께 서서 미래를 꿈꿨던 바로 그 창가였습니다. 용건이 뭐요? 그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에게 말을 거는 듯한 투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펴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 샛별이가 지금 응급실에 있소. 선생도 들어서 알 것이오. 그래서 심장 혈류 개선기가 필요하다고 하오. 그 기계만 있으면 살릴 수 있소. 그래서 그의 몸이 건조한 대답에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그 기계 관리 책임자이지 않소. 제발 한 번만 사용하게 해주시오. 아이가 죽어간단 말이오. 그제야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몇 걸음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동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귀찮다는 듯한 기색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선생. 그가 저를 부르는 호칭은 언제나 그렇게 사무적이었습니다. 여긴 감정에 호소하는 데가 아니요. 모든 건 당의 지침대로 하는 기야. 그 기계는 1호 환자분들을 위해 들여온 귀한 물건이요. 아무에게나 내줄 수 없다는 거 선생도 잘 알 텐데. 아무나. 내 딸이 아무나란 말이요. 그 아이도 공화국의 소중한 인민이란 말이요. 공화국의 인민이기 전에 반동의 피가 흐르는 아이지.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잔인한 말을. 제 아버지가 죄인일지언정 이제 겨우 7살인 아이에게 어떻게 반동의 피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 정말 사람 맞소? 당신도 의사이지 않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잊었소? 우리 함께 맹세했던 그날 밤은 다 잊었냔 말이오. 저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게 한 걸음 다가와 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더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최 선생, 아직도 지난날의 꿈속에서 사는 게요? 정신 차리시라요. 여긴 현실이야. 선생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잊었소? 그런 반역자의 핏줄을 위해 당의 귀한 자산을 낭비할 수는 없는 일이지. 그게 내가 이 자리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야. 원칙이라니. 돌아가시오. 더 이상 내 시간을 뺏지 말고. 난 바쁜 사람이요. 그는 다시 창가로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저와는 할 말이 없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제발 내 딸만이라도 살려주시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하겠소. 내 목숨이라도 가져가시오. 저는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도 한때 그를 사랑했던 여자로서의 미련도 모두 버렸습니다. 오직 딸을 살리고 싶은 어미의 본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냉정했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추태 부리지 말고. 그는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스탠드 불빛에 비친 그의 턱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 저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경비. 여기 와서 최 선생 좀 끌어내시라요. 그가 인터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경비원들에게 짐짝처럼 질질 끌려 그의 사무실에서 쫓겨났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동도 없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얼음으로 조각된 동상 같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박동혁, 당신은 악마야. 내가 죽어서도 당신을 저주할 테다. 하지만 육중한 원목문은 제 저주를 비웃기라도 하듯 쿵 소리를 내며 닫혀버렸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는 그를 향한 지독한 증오만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동혁에게서 쫓겨난 후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병원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과거 아버지의 밑에 있던 간부들에게 그리고 의대 시절 저와 가깝게 지냈던 동료들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최 선생,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않소. 한때 아버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당 간부는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의 손목에 번쩍이는 외제 시계가 유난히 제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니야, 내 사정은 딱하지만 박 과장 동지께서 원칙을 말씀하셨다는데 우리가 어쩌겠니? 그분 눈 밖에 나면 우리 목숨도 위태로운 판이야. 의대 시절 함께 밤을 새우며 의사의 사명을 다짐했던 친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저와 엮이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더 커 보였습니다. 모두가 제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된 듯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외면과 수군거림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반역자의 딸이라는 낙인은 제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족쇄와 같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샛별이의 상태는 시시각각 나빠졌습니다. 아이는 이제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작은 얼굴은 하얗다 못해 푸른빛이 돌았고 예쁘게 반짝이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흐릿해져 갔습니다. 엄마 나 아파.
아이가 링거를 꽂은 작은 손으로 제 옷깃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괜찮을 거야. 엄마가 꼭 낫게 해줄게. 응?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한 어미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는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낡은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샛별이가 누워있는 중환자실로 향하는데 복도에서 박통혁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막 수술을 마치고 나온 듯 그의 가운에는 미처 닦아내지 못한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마 당의 고위 간부 중 한 명을 살려내고 오는 길이겠지요. 비키시오. 그는 저를 발견하고도 마치 길가의 장애물을 만난 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참 좋겠소. 당신 손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게 내버려 두고 당신 손에 신이라도 된 것처럼 권력을 쥐고 있으니 참으로 좋으시겠단 말이오. 제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그늘져 보였습니다. 착각하지 마시오, 최 선생. 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야. 당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지.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제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지독한 냉기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 남자는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공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옛사랑도 의사의 양심도 죽어가는 어린 아이의 생명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괴물. 제가 사랑했던 따뜻한 눈빛의 청년은 제 기억 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샛별이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세 식구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샛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제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문득 아주 위험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대로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그 기계를 손에 넣는 수밖에. 그 생각은 맹독처럼 순식간에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발각되면 나와 내 어머니는 물론 죽은 남편의 가족들까지 모두 위험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샛별이는 확실히 죽는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인생,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혈류 개선기가 있는 곳은 중앙수술실 구역. 그곳은 2중 3중의 잠금 장치와 경비가 삼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가장 많이 드나들었던 곳이니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날을 가는 맹수처럼 제 모든 의학적 지식과 병원에 대한 기억을 총동원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과 공포는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딸을 살려야 한다는 어미의 광기 어린 집념만이 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디데이는 사흘 뒤 새벽으로 정했습니다. 인적이 가장 드물고 경비가 가장 허술해지는 시간. 저는 그 사흘 동안 밥도 잠도 잊은 채 오직 계획을 가다듬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더 중앙 수술실로 침투하는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경비원의 순찰 시간, 비상 열쇠가 숨겨진 위치,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절박함은 평범한 의사였던 저를 대담한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계획 실행을 하루 앞둔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샛별이의 얼굴을 보기 위해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약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길고 검은 속눈썹이 작은 그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물조차 말라버린 눈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새별아, 엄마가 꼭 구해줄게. 조금만 더 버텨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병원에서 가장 오래 일한 김 간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가끔은 연민 어린 눈빛을 보내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최 선생, 아직도 여기 있었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제 손에 작은 약병 하나를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갈색 유리병 안에는 붉은색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라벨도 없는 정체불명의 약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요? 묻지 말고 오늘 밤에만 몰래 먹이시라요. 주사기에 딱 한 눈금만 뽑아서 링거줄에 섞으시오.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주라고 했습니까? 간호장 동지가 구한 약이요? 김 간호장은 제 질문에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 그냥 어떤 분이 어떤 키 큰 의사 양반이 꼭 좀 전해주라고 부탁했을 뿐이야. 얼른 가보시오, 누가 보기 전에.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어두운 복도 저편으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제 손에는 차가운 약병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키 큰 의사 양반이라니.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의 출처를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무도 없는 처치실로 들어가 약병을 살폈습니다. 약의 성분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색과 점도를 보아하니 심근강화제 종류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귀한 외제 약을 대체 누가? 저는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에 약을 뽑아 들었습니다. 김 간호장의 말대로 딱 한 눈금만. 그리고는 샛별이의 링거줄에 조심스럽게 약을 주입했습니다. 제발 효과가 있기를.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샛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회진을 돌던 주치의가 샛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 달려가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샛별이의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가쁘기만 하던 숨결은 눈에 띄게 안정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모니터에 표시된 심박수가 정상 범위에 가깝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 어젯밤까지만 해도 위독했는데 마치 아주 강력한 강심제라도 투여한 것처럼 심장 기능이 회복되었어. 주치의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무 기록지를 뒤적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어젯밤의 일이 발각될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최 선생이 뭘 한 게요? 주치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그저 밤새 기도만 했을 뿐이요. 다행히 주치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약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약을 전해준 키 큰 의사 양반은 대체 누구일까? 병원의 모든 의사들을 떠올려 봤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반역자의 딸인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동혁? 그럴 리가. 그는 제 딸을 반동의 피라고 부르며 죽게 내버려둔 악마인데. 저는 고개를 흔들어 그 잔인한 얼굴을 떨쳐냈습니다. 샛별이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의사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적 덕분에 저는 며칠의 시간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돕고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이 지옥 같은 곳에도 아직 희망은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저는 수술실에 침투하려던 위험한 계획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대신 저는 다른 길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을 벗어나는 것만이 샛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더 위험하고도 절박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정체 모를 약병은 제게 독이 든 성배처럼 위험한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샛별이의 상태가 잠시 안정된 것도 잠시, 위기는 다른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병원으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공포에 찬 시선을 받으며 저는 그들을 따라 병원 뒤편의 작은 면담실로 끌려갔습니다. 최인희 선생 맞소? 날카로운 눈매의 젊은 요원이 저를 위아래로 후거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주변에 이상한 낌새는 없었소? 이를테면 선생에게 몰래 접근해서 체제를 비난한다거나 남조선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려는 자들 말이야. 그의 질문은 제 심장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딸 병간호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오. 요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 주변을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선생의 아비가 어떤 죄를 짓고 갔는지 잘 알 텐데. 당에서는 반역자의 자식이라도 객과천선할 기회를 주시려고 늘 지켜보고 있소. 그러니 만약 불순한 자들이 선생에게 접근하거든 즉시 우리에게 보고해야 하오. 그게 선생과 선생의 어린 딸이 이 땅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명심하시오. 그의 마지막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갔지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의 서슬퍼런 감시망이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샛별이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날 오후 박동혁은 보란듯이 저를 가장 비참한 곳으로 내몰았습니다. 최 선생, 오늘부터 전염병동 청소를 맡으시오. 병원 전체 회의에서 그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제게 명령했습니다. 전염병동. 그곳은 결핵이나 간염 같은 악성 전염병 환자들을 격리하는 곳으로 병원 내에서도 모두가 기피하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을 청소하는 것은 의사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하고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과장 동지,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최 선생은 의사입니다. 저를 딱하게 여긴 한 늙은 의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박동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이기 전에 당의 결정에 불복한 죄인의 자식이요.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노력이 필요한 법이지. 아니면 당의 결정에 이유라도 있다는 겨? 그의 말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저를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세 글자를 내뱉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수많은 사람들의 동정 어린 혹은 고소하다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염병동으로 향하는 제 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스크와 방호복을 입고 소독약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이 지옥을 벗어나는 것. 박동혁이 저를 이토록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은 어쩌면 제게 신호를 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는 희망이 없으니 떠나라. 라고 말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 그는 나를 증오하는 남자인데. 저는 스스로의 생각을 비웃으면서도 그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몰래 숨겨두었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낡은 금가락지와 작은 손거울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들을 팔면 탈북 브로커에게 건넬 최소한의 돈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병원 청소부로 일하는 한 늙은 남자를 통해 브로커와 접선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대동강변의 낡은 창고였습니다. 저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땅딸막한 체구의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최인희 선생이요? 그렇소. 애까지 데리고 강을 넘겠다. 보통 담이 큰 게 아니구만. 돈은 가져왔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가락지와 손거울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뜯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걸로는 턱도 없소.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 입에 뇌물이라도 쳐넣으려면 이보다 10배는 더 있어야 한단 말이오. 제발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시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남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국경경비대의 눈을 감겨줄 내부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역자의 딸인 제게 그런 뒷배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게 있을 리가 없지 않소. 그럼 할 수 없지. 이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합시다. 브로커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기다리시오. 내가 한번 알아보겠소. 저는 그에게서 사흘의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동혁.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서 애원하고 협박이라도 해서 그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저는 다시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애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죽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동혁의 사무실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무릎 꿇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제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번에도 저를 거절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의 목을 물어뜯고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각오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미련 못 버렸소. 그러니 당신이 내 마지막 미련을 끊어주시오. 무슨 소리여? 나와 내 딸이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시오. 당신 힘이라면 국경경비대 하나쯤 눈 감게 하는 건 일도 아니겠지. 성공하면 당신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겠소. 하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메스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의대 시절 그가 제게 직접 선물해준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과 나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오. 당신의 심장을 찌르고 내 목을 그어서. 반역자의 딸이 당이 중요한 인재를 살해하고 자결했다.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소? 제 말에 처음으로 그의 표정에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놀람, 분노, 그리고 제가 감히 읽어낼 수 없는 깊은 슬픔 같은 것이 그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게요? 협박이 아니라 거래요. 내 딸의 목숨과 당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거래.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을 보고 있자니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미래를 꿈꿨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라. 이렇게 말려 죽일 셈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정녕 이거였소? 내가 이렇게 망가져서 당신 앞에 서는 거. 그렇다면 당신이 이겼소, 박동혁. 당신이 이겼으니 이제 마지막 잡이라도 베풀어 달란 말이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가 제 뺨이라도 때릴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제 손에 들린 메스를 부드럽게 빼앗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제발 그만하시오. 최인희. 그가 제 이름을 부른 것은 아버지가 사라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과장 동지 안에 계십니까? 박동혁은 화들짝 놀라며 제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다시 냉정한 목소리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아주 중요한 손님과 약속이 있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책상 위에 만년필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만년필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는 저를 거칠게 문 쪽으로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어서 나가시오. 당장. 저는 경비원도 아닌 그의 손에 직접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그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저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쫓겨난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또 실패였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저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옮길수록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가 저를 밀칠 때 그의 손이 아주 잠깐 제 주머니를 스치고 지나갔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방금 떨어뜨렸던 것과 똑같은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분해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게 돌돌 말린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치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에는 알아볼 수 없는 암호 같은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들 아래에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둘만의 암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정 옥상. 첫눈. 의대 시절 우리가 첫눈 오는 날 자정의 병원 옥상에서 만나기로 했던 약속. 그날 이후로 첫눈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약속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날 밤 저는 약속 장소인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철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기대와 불안으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것도 그의 잔인한 장난은 아닐까? 저를 이곳으로 불러내 비웃으려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기다렸을까? 제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박동혁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대동강변에서 만났던 땅딸막한 체구의 탈북 브로커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오? 브로커는 오히려 저보다 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박 과장 동지께서 직접 나오실 줄 알았는데 어째서 최 선생이 여기 계시오? 혹시 마음이 바뀌신 게요? 박 과장 동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모르셨소? 최 선생과 따님의 탈북 자금을 대고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손을 써주신 분이 바로 박동혁 과장 동지인데.
나는 돈을 받고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요. 순간 제 머리를 무언가 아주 크고 단단한 것이 세게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브로커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동혁이 나를 도와주고 있었다고?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내 딸을 반동의 피라고 부르며 죽게 내버려둔 사람이요. 허허, 그거야 보이부 놈들 눈을 속이려고 한 말이겠지. 그 양반 아주 치밀한 사람이요. 선생을 병원에서도 가장 험한 곳으로 보내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선생과 자신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철저히 위장해야만 선생이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다고 했소. 만약 일이 잘못되더라도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질 테니 선생 모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만들 거라고 말이요. 브로커의 말이 이어질수록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이 조각난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선생, 아직도 지난날의 꿈속에서 사는 게요? 정신 차리시라요. 마이너스 그것은 저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야. 당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지. 마이너스 그것은 의사로서의 양심을 버렸다는 고백이 아니라 저를 살리기 위해 당의 명령을 거스르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그리고 샛별이에게 전해졌던 정체불명의 약. 그 약을 전해줬다던 키 큰 의사 양반. 보이부 요원들이 저를 찾아왔던 것도 그가 미리 제 주변에 위험이 닥쳤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손을 썼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악마라고 저주하며 증오를 키워가는 동안 그는 홀로 어둠 속에서 저와 제 딸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냉정한 말과 행동은 저를 지키기 위한 가슴 아픈 위장이었습니다. 아! 제 입에서는 의미 없는 소리만이 새어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를 향한 증오가 녹아내린 자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그의 지독한 사랑에 대한 가슴 아픈 깨달음만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돈은 다 받았으니 약속대로 오늘 밤 떠날 겁니다. 준비되셨소?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동혁, 그는 왜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샛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를 지켜내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이곳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옥상을 내려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의 사무실이 있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진 창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의 그를 향해 소리 없이 속삭였습니다. 동혁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것은 제가 평양에서 그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가 되었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병원을 빠져나오는 길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샛별이를 데리고 병원 뒤편의 쓰레기를 나르는 통로를 통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샛별이는 잠결에 칭얼거렸지만 어머니가 아이의 입을 막고 조용히 달랬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외곽으로 빠져나오자 낡은 화물차 한 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타시오. 시간이 없소. 화물칸의 퀴퀴한 냄새와 흔들림 속에서 저는 샛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제발, 제발 국경을 넘을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다오. 차는 몇 시간을 달려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오는 국경 근처에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조차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삼엄한 순찰과 탐조 등 불빛.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박동혁이었습니다. 그는 경비대장과 함께 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어머니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시오. 박 과장 동지께서 이미 손을 다 써놓으셨소. 오늘 밤 저기 저 초소의 경계가 잠시 느슨해질 겁니다. 그때를 노려 강을 건너는 기야. 그는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이 위험한 길을 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차가운 차창에 얼굴을 기댄 채 어둠 속의 그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멀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탐조등 불빛이 거짓말처럼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이요. 빨리 움직이시오. 우리는 화물차에서 내려 갈대밭을 헤치며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압록강 물이 뼈를 애는 듯 했습니다. 저는 샛별이를 업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태롭게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수심은 점점 깊어졌고 거센 물살에 몇 번이나 휩쓸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 저편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탈출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순식간에 우리를 향해 쏟아졌고 강 건너편에서는 군인들이 소리치는 소리와 함께 군견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젠장 함정이다. 누군가 우릴 배신했어. 브로커가 욕설을 내뱉으며 허둥댔습니다. 우리는 강 한가운데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쪽 강기슭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박동혁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선가 나타나 경비대원들을 향해 총을 쏘며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끌고 있었습니다. 모두 저쪽이다. 탈북자들을 쫓아라. 군인들이 그에게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혁 씨, 안 돼. 저는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오히려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의대 시절의 그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니야, 어서 가.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저를 쫓아오던 군인 한 명을 쓰러뜨리고는 제게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작은 방수 주머니였습니다. 그 안에 샛별이 기록 다 들어있소. 어서.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저 양반이 목숨 걸고 만들어준 길이야.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된단 말이오. 저는 울면서 강을 건넜습니다. 등 뒤에서는 계속해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제 귓가에 와 닿았습니다. 나는 틀렸소. 내래 반역자의 딸을 사랑한 죄인이야. 당신은 가서 의사로 어미로 우리 샛별이 잘 지켜주시라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 땅을 밟고 주저앉아 제가 건너온 강 저편을 바라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가 제게 목숨을 걸고 열어준 길 위에서 저는 그를 잃었습니다. 붉은 피눈물이 차가운 압록강 물 위로 끝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압록강에서의 일은 마치 끔찍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샛별이를 살려야 했고 동혁 씨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숨막히는 여정 끝에 저희는 기적적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동혁 씨가 마지막으로 던져준 방수 주머니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샛별이의 모든 의무 기록과 수술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니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당신은 아마 자유로운 땅에 있겠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 것 같소. 당신의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해 미안했고 당신을 홀로 고통 속에 내버려둬 미안했소. 나는 매일 밤 당신과 샛별이를 꿈꿨소. 샛별이가 내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순간부터 나는 당신들을 이곳에서 탈출시킬 계획을 세웠소. 내가 당신에게 모질게 굴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시오. 그것만이 당신과 나를 그리고 우리 샛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소. 나는 이제 내 죗값을 치르러 가오. 부디 당신은 그곳에서 내가 평생 꿈꿔왔던 삶을 살아주시오. 의사로서 그리고 샛별이의 어미로서. 부디 행복하시오.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니. 저는 편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의 깊고도 지독했던 사랑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며칠 후 샛별이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혁 씨가 목숨과 맞바꾼 의료기록 덕분에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샛별이가 저를 보고 처음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엄마, 숨 쉬는 게 편하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감사와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 후 샛별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돌고 입술이 붉게 변하는 모든 순간이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작은 의원에서 탈북민들을 진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역자의 딸도 천재 의사도 아닌 그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최인희로서의 삶입니다. 샛별이는 이제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아침 공원을 뛰어다니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샛별이를 데리고 북녘 하늘이 보이는 임진각을 찾습니다. 철조망 너머 아득한 땅을 바라보며 저는 동혁 씨를 생각합니다. 그의 생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가 하늘의 별이 되어 저와 샛별이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샛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 이름은 왜 샛별이야?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샛별이는 말이야, 가장 깊고 어두운 새벽에 가장 먼저 떠올라서 아침을 열어주는 별이란다. 아주 용감하고 희망을 주는 별이지. 그렇습니다. 제 딸 샛별이는 동혁 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쏘아 올린 제 인생의 새벽을 열어준 희망의 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아시겠지요? 프롤로그에서 제 딸의 목숨을 외면했던 그 비정한 남자가 사실은 제 세상 전부를 걸고 저와 제 딸을 지켜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가 제게 남겨준 이 소중한 삶을 샛별이와 함께 씩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북녘 하늘을 보며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 박동혁. 부디 그곳에서 평안하기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